자, 그 다음 내용이 그 조세 정책입니다. 우리 정책 중에서 조세 정책의 핵심은 조세의 전가와 기착이다. 기억납니까? 그래서 조세의 전가, 기착, 이게 조세 정책의 핵심이죠. 그러면 전가는 떠넘기는 거고 기착은 최종적으로 누가 얼마를 부담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자, 그때 우리가 배운 게 있죠. 탄력적인 쪽은 탄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라 그랬죠. 양이 왕창창 변하는 거니까. 그래서 탄력적인 쪽은 부담, 즉 기착이 크다, 작다? 부담이 작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완전 탄력이다 그러면 완전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예, 이때는 세금이 부과되었을 때 기착되는 몫이 0이다. 즉 부담이 얼마라고요? 0이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비탄력이 되면 될수록 둔감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둔감해지면 세금이 부과되었을 때 기착되는 몫이 커지는 거죠. 즉 부담하는 몫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서 완전 비탄력이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완전히 비탄력이면 이제 전액 기착이 된다 그랬죠. 전액 기착이 되어서 전액 부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걸 다시 설명하면, 자, 조세 부과 전에 가격은 프라이스는 100원이다 이래 함성해 보시죠. 근데 조세가 10원이 부과되었다. 그러면 이 10원을 누가 얼마만큼을 납부할 것이냐 하는 것이 뭐에 따라 달라진다?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자, 여기가 수요라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그럼 수요다 그러면 여기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조세 부과 후에 가격은 얼마가 되죠? 얼마가 돼요? 수요가 완전 탄력이면 수요자의 부담은 0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원 모두를 누가 다 부담한다는 거예요? 공급자가 다 부담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수요자에게 전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세 부과 후의 가격은 100원 그대로죠. 자, 그런데 탄력이라는 쪽은 탄력은 적게 부담한다는 뜻이지 요 10원 중에 전혀 부담이 없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탄력적인 쪽은 2원만큼 더 부담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조세 부과 후의 가격은 얼마가 되죠? 102원이 되겠죠. 원래는 세금이 없었을 때는 100원이었는데 지금 102원 된 거예요. 자, 그럼 비탄력적인 쪽은요. 많이 부담한다는 소리잖아요. 10원 중에서 여기가 8원 부담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여기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8원 되겠죠. 여기는 완전 비탄력적이면 전액 부담이니까 10원 모두를 수요자가 전액 부담한다. 그래서 얼마? 110원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탄력성에 따라 조세의 기착 정도가 지금 달라지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 경우에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자도 좀 일부를 부담하거나 전부를 부담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세금이 부과되고 나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세금이 부과되면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고 똑같아요. 올라가는 거와 똑같죠. 가격이 비싸지는 거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자, 비싸면 사요 안 사요? 안 사. 그럼 수량이 줄어들 수 있네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조세 부과 후에 공급자의 실질 수입은 어떻게 되죠? 실질 수입은 여기에서 수요자에게 100원 받아서 납세 10원씩 납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원을 다 빼야 되거든요. 세금을 내고 나면 그게 실질 수입이잖아요. 그럼 실질 수입은 여기는 90원, 여기는 92원, 여기는 98원, 여기는 100원.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세금이 없었으면 100원 받았을 텐데 세금 내고 나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수입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공급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실질 수입이 어떻게 된다? 줄어드는 것과 똑같으니까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뭐한 거예요? 이게 세금 때문에 오히려 싸진 거죠. 지금 돈도 안 되는 거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말 이해됐나요? 그럼 실질 수입이 어떻다? 내려갔죠? 그럼 실질 수입이 줄어들면 공급자는 돈 된다 그래요? 돈이 안 된다 그래요? 돈도 안 되는 거에서 자, 이게 양도세다 그러면 양도세가 중과되었다 그랬을 때 세금 내고 나면 돈도 안 되는 거 이렇게 되면 나 공급 안 할래 이럴 수 있죠?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고요. 이것을 동결효과라고 쓰는 거예요. 공급이 동결되었다. 그럼 동결효과가 생기면 공값 아니니까 나중에는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는 일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수요와 공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위축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수요가 줄었잖아요. 그리고 공급도 어떻게 돼요? 돈도 안 되는 거니까 줄었잖아요. 그럼 수요가 공급이 줄어들게 되니까 지금 이제 거래가 위축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거래가 위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가격이 여기에서 100원이다 라고 했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101원을 주고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101원을 주고도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얼마라고요? 100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1원이 남았잖아요. 자기는 뭐 할 의향이 있다고? 수요곡선 우리 배웠죠? 수요곡선 이렇게 우하향하잖아요. 그럼 여기 균형가격이 지금 100원에 됐어요. 이렇게. 근데 세금이 없었을 때는 101원을 내겠다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럼 101원을 내겠다는 사람은 지금 자기는 얼마가 남는 거예요. 지금 101원을 내면 101원까지 낼 의향이 있었는데 수요는 사고 싶으잖아요. 그러니까 101원을 내고라도 사고자 하는 의향이 있었는데 지금 어때요? 시장 가격이 100원이면 1원이 남았잖아요. 맞나요? 그런데 만약 이게 102원으로 올라가 버리면 101원에 사겠다는 사람은 사요? 못 사요? 못 사죠? 그러면 이 사람은 100원일 때는 1원만큼 소비자 잉여가 있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남았다. 잉여가 있었는데 102원 되는 바람에 그 물건을 못 사고 소비자 잉여가 지금 사라져 버렸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잉여가 사라졌으니까. 공급자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공급은 여기에 공급이잖아요. 그럼 시장 가격이 100원이에요. 그러면 얼마? 여기에서 여기 공급 곡선과 관련해서 98원 지금 생각해 보세요. 98원만 받아도 어떤 일이 생겨요? 98원만 받아도 99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99원만 받아도 공급하겠다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럼 99원만 받아도 공급하겠다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얼마가 남아요? 시장 가격이 100원이면. 생산자 입장에서 공급자 입장에서는 자기는 99원만 받아도 되는데 지금 시장에 100원이잖아요. 얼마가 남았죠? 1원이 남았죠. 그래서 어때요? 그걸 생산자 잉여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 가격이 지금 102원으로 올라갔다고요. 올라가서 실제 여기 108원 생각해보세요. 실제 자기에게 들어오는 수입은요. 98원밖에 안 된대요. 이렇게 되면. 그럼 98원밖에 안 되면요. 마이너스 2원이잖아요. 그래서 생산자 잉여도 어떻게 되죠? 사라지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사회적 뭐가 발생한다?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이런 거래가 위축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잉여가 사라지는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리가 지금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 비탄력이다.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 되면 세금이 부과되었을 때 누가 다 내야 돼 이거? 비탄력적인 쪽에 부담이 큰데 완전 비탄력이면 전액 부담이라 그랬죠. 그러면 공급자가 전액 부담이라 그랬어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는 것은 수요자에게 전가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수요자에게 전가가 안 되는 거죠? 공급자가 전액 부담이니까. 그럼 수요자에게 전가되지 않아요. 전가되지 않으면 임대료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가격에 변화가 없잖아요. 수요자에게 전가돼서 얼마라도 떠넘겨져야 여기 있는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떠넘겨지는 게 없으니까 결국 가격 그대로죠. 변화가 없습니다. 공급량에는 어떻게 됐죠? 변화 있어요 없어요? 완전 비탄력은 아까 수량 고정성 기억납니까? 공급량이 딱 정해져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공급량에도 변화가 없죠. 자, 그러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왜곡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는 거라 달라는 거예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왜곡된다는 말은 세금이 부과되니까 수요자에게 전가가 일어나서
수요자가 내야 되는 임대료가 올라가면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필요한 사람이 못 쓰는 일이 생기잖아요. 이해됐나요? 그리고 수요자에게 또 이게 필요한 사람이 못 쓰게 되고 또 공급자도 자기가 세금과 관련해서 공급량을 뭐 해버리면 줄여버리면 돈도 안 되는 것에서 공급량을 줄여버리면 필요한 사람이 또 못 쓰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왜곡되지 않는 거예요. 왜곡된다는 거는 임대료가 올라가서 필요한 사람이 못 쓰게 되면 그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안 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토지 단일세라고 하는 걸 주장합니다. 토지 단일세, 그래서 다른 세금은 필요 없고 토지에서 나오는 불로소득 요것만 세금으로 걷어도 충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고전악파 이론 배웠죠. 고전악파는 토지의 물리적 공곡성은 어떻게 생겼다? 수직이다. 그럼 수하고 이렇게 만나는 점이 있겠죠? 그럼 여기가 뭐가 돼요? 우리 P에다가 QD 곱하면 QD하고 Q에서 같으니까 여기서 요게 뭐였어요? 총수입인 거 기억납니까? 수강료에다 수강생수 곱하면 총수입이다. 요게 총수입인 거예요. 그럼 토지다 그러면 토지에서 지금 임대료 해서 지대에서 요만큼 공급을 해서 지주가 공급해서 이만큼 수입을 받고 있다고요. 토지에서 받는 수입인데 이 수입은 다 고전학파 입장에서는 불로소득적 성격이고 잉여라는 거예요. 그때 이만큼의 세금을 부과한다 하더라도 토지 단일세라고 하는 세금을 부과한다 하더라도 요거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라서 수요자에게 전가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공급자, 토지의 공급자가 누구예요? 지주잖아요. 지주가 이만큼의 세금을 전액 부담하게 되고 수요자에게 전가되면 여기 임대료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전가되지 않고 그리고 공급하는 양도 변화가 없고 그러니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왜곡되지 않는다.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46번 문제를 한번 보시죠.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정부가 양도세를 뭐 했다고요? 중과했어요. 그럼 매수자와 매도자 부담에 관한 설명 옳은 거. 1번 매수자와 매도자 중에서 누구에게 조세를 부과하느냐에 따라 매수자 부담과 매도자 부담의 크기는 달라진다.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누구에게 부담하느냐가 아니고 뭐에 따라서? 탄력성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서 귀착 정도가 달라지는 거지 누구에게 부담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자, 2번 주택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경우에 공급의 가격 탄력도가 작을수록 매도자 부담은 작아진다. 공급의 가격 탄력도가 작다는 거는 탄력이에요, 비탄력이에요? 비탄력이죠. 그러니까 공급이 비탄력이라고요. 비탄력은 둔감한 거니까 부담이 어떻다? 크다. 그렇게 나가야죠. 3번 공급 곡선이 우상향할 때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클수록 매수자 부담은요. 탄력도가 큰 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는 적게 부담한다 그랬죠. 적어진다. 자, 4번 주택의 수요가 가격 변화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이에요. 양도세 모두 누가 내야 돼요? 수요가 완전 탄력이면 수요자 부담은 0이잖아요. 그럼 공급자인 매도자가 다 내야 되죠. 모두 매도자에 기착됩니다. 4번 틀렸네요. 주택의 공급이 가격 변화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이에요. 그럼 양도세 모두 누구에게 내야 된다고요? 매도자, 공급자가 다 내야 되겠죠. 그래서 5번이 맞습니다. 자, 47번 정부가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할 때요. 나타난 조세 부담의 기착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곡선 가정입니다. 자, 1번 재산세를 임대인에게 부과하면 모든 세금은 임대인이 부담하므로 임차인에게는 영향이 없다. 뭐가 생긴다고요? 전가라고 하는 게 생겨서 임차인에게 떠넘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향, 우하향 하니까 탄력성에 따라서 기착되는 정도는 다르겠지만 전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재산세를 임대인에게 부과하면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경우보다 정부의 조세 수입은 더 증가한다. 누구에게 부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아니라 그랬죠, 이거. 예,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재산세를 임대인에게 부과하면 임차인이 지불하는 임대료는 세금 부과 전보다 어떻게 돼요? 높아진다 그랬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높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임대인이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임대료 수입은 어떻게 된다고요? 세금 부과 전보다 낮아진다.
예, 그래서 3번 틀렸네요. 4번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탄력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 임차인이 부담은 작아지고 맞나요? 수요가 탄력이니까 수요자인 임차인 부담은 작아지는 거죠. 공급자인 임대인 부담은 커진다. 4번은 맞네요. 자, 5번 재산세를 임대인에게 부과하면 시장의 균형 가격은 재산세만큼 상승하게 된다. 재산세만큼 올라가려면 수요가 어떤 경우여야 돼요? 완전 비탄력일 때, 그래 전액 부담할 때, 그럴 때 막 이거 그대로 올라가는 거죠. 10만 원만큼. 근데 지금 수요 곡선이 가로 안에 우하향한다고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비탄력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나눠내게 되기 때문에 재산세 부과한 것만큼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옳은 것은 4번. 자, 48번. 현재 임대주택 시장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다음과 같아요. 정부가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인상했어요. 옳은가 하고 물었어요. 자, 재산세를 부과하면 우리가 배웠는데 이 공급 곡선이 세금이 부과되면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인데 지금 수요는 상당히 가파르죠. 공급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그려놨잖아요. 그럼 재산세 뭐 여기가 100인데 지금 10만큼 부과했다. 그러면 여기 10 해서 요 10만큼 올라가면 요 10이 여기 있는데 이때 여기가 110이 되는데 110만큼 세금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수요 공급의 뭐에 따라서 탄력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해되셨죠? 탄력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러면 요 점을 통과하는 새로운 공급 곡선이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 점을 통과하는 세금이 부과되면 공급의 감소가 나타나서 요런 식으로 된다 그랬어요. 기억납니까? 그래서 자 1번 임대주택 시장에서 공급 곡선은 변화가 없으나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건 틀린 거죠. 공급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감소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나는 점이 지금 어디가 됐어요? 요 점이 된 거죠. 요 점이 되면은 지금 한 어느 정도 돼 보여요? 그래요. 찍어요. 108 이렇게. 자, 그 말의 의미는 수요가 지금 비탄력이잖아요. 비탄력적인 쪽은 부담이 크다 작다? 크다. 그래서 여기 10하고 요 똑같은 거야. 요 크기도 똑같이 길이가 10이에요. 다 똑같이 여기는 10인데 그럼 요 길이 중에서 8만큼을 누가 부담한 거예요? 수요자가 부담한 거예요. 수요가 지금 비탄력이죠. 비탄력이니까 수요자 부담이 어떻다? 크다. 그래서 8만큼이고 공급자 부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비탄력이면 수요자 기착분이 크다는 걸 알아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거기 2번에서 재산세 인상의 결과로 임차인 부담은 뭐하지만 증가하지만 임대인의 순수익은요 감소할 것이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로 따지면 여기가 108이고 임대인의 순수익은 100이 아니라 98이니까 이만큼 줄었잖아요. 네,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료는 종전보다 어떻게 됐죠? 올라갔잖아요. 108 됐으니까 올라갔죠. 임대료는 인상되었습니다. 임대주택 공급량은 종전보다 어떻게 됐어요? 감소했죠. 예, 그 말은 맞는데 뭐가 틀렸어요? 인하가 틀렸네요. 인상이라 그래야죠. 4번 임대료 변화에 대해서 임대주택 임대인보다 임대주택 임차인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다. 누가 더 민감해요? 민감이 탄력이라 그랬잖아요. 누가 더 민감하죠? 임대인인 공급자가 더 누웠죠. 그게 탄력적이고 민감한 거예요. 수요는 더 세워졌잖아요. 비탄력 둔감하게 반응해서 자기가 기착되는 몫이 커진 거예요. 자, 그래서 틀렸네요. 5번 재산세 인상분 중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금액이 임대인이 부담하는 금액보다 더 어때요? 커지죠.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게 8원이나 이게 넘어갔잖아요. 전가가. 자, 따라서 비탄력적인 쪽은 기착이 크다 하는 것 역시 알아달라고 계속 내는 겁니다. 자, 따라서 답은 2번이 맞고요. 자, 49번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 옳은가 하고 물었는데 자, 1번에 부동산 조세는 자원 배분뿐만이 아니라 소형주택 공급 확대나 호화주택 건축 억제 같은 주택 문제 해결 수단의 기능도 있다. 그래서 고가주택에는 어때요? 중과세하고 이 저가주택, 소형주택에는 이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주택 문제 해결하는데 기여도 한다는 겁니다. 세금이. 그래서 1번은 맞다고 알아두셔야 되고요. 2번 조세 부과는 수요자, 공급자 모두에게 세금을 부담하게 되나 상대적으로 가격 탄력성이 높은 쪽은
즉 탄력적인 쪽은 세금을 더해요, 덜이에요? 덜 부담하게 된다. 더 많이가 아니고 더 적게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토지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려면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 토지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 부과해야 된다. 상식적인 말입니다.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려면 그 방향으로 이용했을 때는 세금을 깎아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틀렸고요. 4번 양도세가 중과되면요. 주택 공급의 동결효과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 그거 틀렸죠. 동결효과는 공급이 동결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공급이 줄어든다는 뜻이니까 세금 가격은 어떻게 된다? 올라갈 수 있다. 틀렸고요. 자, 5번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확대되면 아까 우리 배웠죠.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서는 수요자들이 대체재가 많아지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수요가 탄력이 되면 자기가 부담하는 몫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지니까 거기에서 재산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뭐 할 수 있다? 완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옳은 답은 1번. 자, 50번. 자, 조세 이야기입니다. 자, 틀린 거 1번. 부동산 세금은 정부나 지자체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거나 소득 분배의 불공평성 이런 거 개선하기 위해서 부과되기도 한다. 자, 2번. 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면 주택 수요가 어떻게 되죠? 증가. 그래서 할 수 있고 주택의 보유세를 감면해주면 자가주택 소유를 촉진할 수가 있다. 뭐 상식적인 말이죠. 3번. 치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 있을 때 양도세가 중과되었어요. 그래서 동결효과가 생기면 치가가 뭐 한다고요? 상승한다. 3번 틀렸네요. 4번. 토지의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에서 토지 보유세가 부과되더라도 자원 배분의 왜곡이 초래되지 않는다. 요 이야기를 아까 했죠. 자원 배분의 왜곡이 초래되지 않습니다. 예. 자, 5번. 헨리 조지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 수익을 100% 징수하면 토지세 수입만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데 그래서 토지세의 모든 조세는 뭐하자? 철폐하자. 그게 무슨 이론? 토지 단일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세정책에서 핵심은 조세의 전가 기착 이야기를 알고 있느냐 하는 것 정도는 알아달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론으로 넘어갑니다. 자, 투자론에서는 항상 공부를 할 때는 앞에서 뒤로 하라 그랬어요. 투자론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지나서 여기까지 가면 끝. 이게 투자론이라 그랬어요. 예, 그렇죠. 예. 요것만 알면 되는데 뭐 그리 어렵게 생각하세요.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투자 좀 하세요. 그러면 첫 번째 들리는 말이 돈이 없는데요. 맞나요? 예, 대부분 사람들 그렇게 말하겠죠. 돈이 없는데요. 그러면 돈이 없다는 것은 내 돈이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지분, 요 돈이 없다는 소리지 은행 가면 돈 많아요. 그렇게 알려주네. 그래서 은행 가면 돈 많아요. 즉 남의 돈을 뭐 삼을 수 있다? 지렛대 삼으세요. 이 소리라 그랬죠. 남의 돈을 지렛대 삼으면 효과가 생깁니다. 그 효과가 뭐였죠? 예, 이 효과는 지분 투자자에게 생기는 효과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어떻다? 증폭되는 효과가 생긴다.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어떻게 된다고요? 증폭된다. 떼돈 벌거나 쫄딱 망하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때 위로 자기 자본 수익 올라가는 경우를 정의 지렛대, 아래를 뭐라고 한다? 부의 지렛대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정의 지렛대 효과가 생기려면 여기 요 돈은 결국 내 돈하고 남에서 합한 돈이니까 총 투자액이 되겠죠? 총 투자액을 이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여기 순수익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럼 순수익을 나눠 가져야 되겠죠? 저당 투자자에게는 무슨 수익을 주고 저당 수익을 갖다 주고 남은 수익이 누구에게? 지분 투자자 수익으로 기속되겠죠? 그때 총 투자액에 대한 요 순수익을 따져보는 것을 종합수익률 또는 총자본 수익률 이렇게 쓰는 거고 저당 투자액에 대한 저당 수익을 따져보는 게 저당 수익률 또는 뭐 차입 이자율, 타인 자본 이자율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가 뭐라고요? 자기 자본 수익률 줄여서 지분 수익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정의 지렛대가 생기려면 이 세 가지 수익률 중에서 어디가 가장 커야 한다는 거요? 자기 자본 수익률이 가장 클 때라 그랬죠.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이 가장 크고 뭐가 가장 작은 거예요? 은행 갖다 주는 게 제일 적은 거죠.
저당 수익률이 가장 낮고 요 종합은 내 돈하고 남의 돈을 가중 평균한 게 종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겠죠. 평균값 낸 거니까. 그래서 종합 수익률이 가운데로 오고 요렇게 되면 이건 무슨 지렛대가 정의 지렛대가 상황인데요. 이때는 남의 돈을 뭐 할수록 많이 빌릴수록 이게 커질수록 여기에서 자기 자본 수익률의 정폭도 어떻게 된다? 더 커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반대되는 상황이 뭐죠? 요게 부의 지렛대가 상황이겠죠? 이때는 남의 돈을 많이 빌릴수록 자기 자본 수익은 더 많이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0의 지렛대가 다른 말로 중립적 지렛대가입니다. 요 경우는 지렛대가가 0이라는 뜻은요. 아무리 많은 남의 돈을 빌려도 자기 자본 수익의 변화가 없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수익률이 같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남의 돈을 많이 빌려도 지렛대가는 안 생긴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0의 지렛대가입니다. 자, 우리는 남의 돈을 많이 빌릴수록 원금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죠. 그러면 채무 불이행 위험도 커지나요? 그런 것을 금융적 위험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당연히 남의 돈을 많이 빌리면 금융적 위험 이런 것도 커지게 된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물어볼 수 있는 게 뭘 물어볼 수 있다? 지렛대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뭘 계산하시오? 자기 자본 수익률을 마시오? 계산하시오. 계산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면 됩니다. 이런 긍정적인 답변을. 그래서 계산하시오 그러면 총저지, 순저지에서 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딱 동그라미 그려놓고 여기다가 대입만 딱딱 해주면 된다. 자,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뭐 가장 기본적으로 1번 그 129쪽에 부동산 투자 속성 뭐 기초적인 내용 물어보는데요. 부동산 투자는 우리가 황금성, 수익성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투자하기 할 때 세 가지 측면은 기본적으로 고려하죠. 어떤 거? 원금에 대한 안전성, 그 다음에 황금성, 뭐 수익성 중에서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단점이 뭐요? 황금성이 어떻다? 떨어진다. 맞나요? 그래서 유동성 위험 기억납니까? 유동성이 낮아서 현금화시키기 어렵다는 거죠. 예, 그래요. 자, 그래서 옳은 것하고 물었는데, 자, 그 중에서 부동산 투자는 우리가 안전성하고 수익성은 은행보다는 좋겠죠. 좋을 수 있지만 뭐가 문제라는 거요? 황금성이 문제라는 거요. 그래서 1번은 그 둘째 줄에 보면 안전성이 낮은 편이다 그래놨는데 부동산 투자는 영속성, 내구성이 있어서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없어지지 않고 토지 이런 거 사놓으면 그래서 안전성은 좋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낮은 편인 거 좋다고 그랬죠. 근데 이번에 있는 뭐가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유동성이 매우 낮다 이런 말이 있나요? 그래서 황금성이 떨어진다는 건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맞는 말이고 1번은 틀린 거죠. 3번은 남의 돈 많이 빌리면요. 레버리저가 우리가 고상한 척 하려면 0을 쓰라 그랬어요. 지렛대라는 말 대신에 뭐요? 레버리저가.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은 담보가치 안정성이 있죠. 그래서 지렛대가 활용할 수 있죠. 그래서 레버리저가 기대하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대하기 어려운 게 아니고. 그리고 부동산 투자의 단점 중에 또 하나는 관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관리하기 어렵죠. 그래서 낮은 관리 부담이 아니고 관리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 정도는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5번에서 이제 주택 지역 내 임대료 상한가 제도 적용하면 단기적으로는 지역을 슬럼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임대시장 안정시킬 수 있다. 임대료 규제하면 단기적으로는 혜택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질 떨어지고 슬럼화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단기 장기가 바뀌어 있네요. 자, 그래서 뭐 옳은 것은 2번이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2번에서 뭐 틀린 거 이런 것들 어려운 거 없으니까 여러분 읽어보는데 그 3번에서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 장래 기대되는 수익이 확정적인가요? 아니, 불확실하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불확실하니까 우리가 가중평균값 구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겁니다. 3번은 틀린 거죠. 나머지 읽어보실 것. 자, 3번부터가 이제 뭐에 대한 이야기죠?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 이야기입니다. 자, 1번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을 이용할 때 부채 비율의 증감이
총 자본 수익률에 미친 효과를 말한다. 총 자본 수익률은 이건 변함이 없는 거. 총 자본이 다른 말로 종합 수익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변함이 있다 없다? 없어요. 내 돈만 갖고 투자하든 남의 돈 이용하든 이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가 변한다고요? 자기 자본 수익률이 증폭된다고요. 지렛대 효과는. 그래서 1번 틀린 겁니다. 정의 레버리지 효과 예상하고 투자했을 때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경기 변동이나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은요. 남의 돈 많이 벌어서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체계적 위험에서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있잖아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위험은 커진다 그래야 됩니다. 자, 3번. 투자 자본 중에서 자기 자본하고 타인 자본의 구성 비율을 변화시키더라도 총 자본 수익률이 항상 일정하다. 맞나요? 요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억 투자해 가지고 여기에 2천만 원의 수익이 순수익이 된다. 그럼 몇 프로 수익률이에요? 20%잖아요. 요거는 이 1억이 내 돈만 갖고 1억이든 은행에서 어때요? 뭐 6천 빌리고 내 돈 4천이든 요거는 변함이 없다. 총 자본 수익률 변함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3번은 맞는 말입니다. 4번. 총 자본 수익률이 차익 금리보다 높아요. 어떤 경우에 요거죠? 총 자본 수익률이 차익 금리보다 높대요. 저당 수익률이 차익 금리잖아요. 높으면 무슨 지렛대 효과죠? 정의 지렛대 효과입니다. 그때는 타인 자본을 뭐 할수록 활용할수록 지분 수익률은 뭐 하겠어요? 더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부가 아니고 정의 지렛대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자, 지분 수익률이 상승하는 정의 지렛대 효과가 생기죠. 자, 총 자본 수익률과 차익 금리가 동일하다. 이거 뭐예요? 요 수익률하고 여기가 똑같다는 거죠. 요거는 무슨 지렛대 효과? 0의 지렛대 효과, 중립적 지렛대 효과니까 지렛대 효과가 안 생긴다 그래야죠. 자, 그래서 5번 틀렸네요. 자, 옳은 건 3번. 자, 4번. 부동산 투자의 레버리지 효과 틀린가 모르는데 1번. 레버리지 효과는 타인 자본을 이용할 때 부채 비율의 증감이, 즉 남의 돈을 얼마나 빌리는가 하는 부채 비율의 증감이 어디에 미치는 효과라고요? 자기 자본 수익에 미치는 효과를 말하는데 이건 차입을 동반해서 투자가 이루어질 때 발생한다. 맞네요. 2번. 지분 투자자가 타인 자본을 활용하면 레버리지 효과가 얻을 수 있지만 감당해야 되는 금융적 위험도 어떻다? 커지게 된다. 맞죠? 자, 4번부터 봅니다. 종합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높아요. 그럼 요 경우잖아요. 종합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높아요. 그러면 이때는 정의 레버리지가 나타나고, 맞죠? 대출 비율이 높을수록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도 어떻죠? 증가한다. 남들을 많이 빌릴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진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4번은 맞죠. 5번. 종합수익률하고 저당 수익률이 같으면 이건 무슨 지렛대 효과라고요? 중립적 지렛대 효과라 그랬죠. 중립적 레버리지가 나타나고 부채 비율이 상승하더라도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 어떻다? 같다. 이해되시죠? 예, 동일하다. 변함이 없다는 거요. 자, 다른 건 다 맞죠? 자, 그럼 3번 보세요. 정의 레버리지 효과는 대출 만기가 짧을수록, 부의 레버리지 효과는 대출 만기가 길수록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상승한다. 자, 그 중에 정의 레버리지 효과 하나만 보겠습니다. 정의 레버리지는 정의 지렛대 효과잖아요. 그때 뭐라고 써놨어요? 대출 만기가 짧을수록 이렇게 써놨나요? 만기가 어떨수록? 대출 만기가 길수록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 알아달라는 거요. 자기 자본 수익률이 뭐한다? 상승한다. 자, 요렇게 알아달라는 거요. 뭔 소리죠? 자, 이거는 우리 이런 거 배웠죠? 자, 우리는 빌린 돈에다가 뭐만 곱하면, 융자액에다가 저당 상수만 곱하면 갚아야 될 뭐가 나온다? 원금과 이자. 요게 나왔죠? 기억납니까? 그러면 빌린 돈에다 저당 상수만 곱하면 원가 이자가 나오는데, 우리가 DTI 이런 거 하면서 규제가 있으면 당연히 요 융자액이 뭐 할수록 많을수록, 융자액이 커질수록 요 원금하고 이자에서 기간, 저당 상수와 관련된 기간에서 기간이 어디로 갈수록, 장기로 갈수록 저당 상수는 커져요, 작아져요? 저당 상수가 뭐라고요? 1원을 빌렸을 때 갚아야 되는 원금과, 기억납니까? 그러면 요 저당 상수가 기간이 어디로 갈수록, 장기로 갈수록 저당 상수가 커져요, 작아져요? 저당 상수가 작아진다 그랬잖아요. 이해되셨나요? 저당 상수가 작아져요. 기간이 장기로 갈수록. 그럼 저당 상수가 작아지면 만약 갚아야 되는 원금과 이자가 뭐 여기가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을 넘어가면 안 되는데, 연 갚아야 되는 원금과 이자 2천만 원 넘어가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기간이 예를 들어서 10년일 때는 저당 상수가 0.2예요. 예를 들어서 0.2면 여기 최대 융자 가능 금액은 얼마가 돼요? 2천만 넘으면 안 되니까 2억이잖아요. 이해됐나요? 근데 기간이 몇 년으로 가면 20년으로 가면 저당 상수가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그러니까 한 30년 가서 예를 들어서 30년 가서 0.1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0.1이면 이때는 얼마까지 빌릴 수 있어요? 여기 0.2면 요건 1억이죠? 10년일 때 저당 상수가 0.2면 최대 융자 가능 금액은 1억이잖아요. 1억에다 0.2 곱하면 2천만 원이니까. 그 말 이해됐죠? 근데 30년에는 저당 상수가 0.1이라고 생각해보라고요. 그럼 0.1이면 얼마까지 빌릴 수 있어요? 2억까지 빌릴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빌리는 돈이 어떨수록 정의 지렛대가 상해서 빌리는 돈이 뭐 할수록 많을수록 자기 자본성이 더 커진다 그랬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여기 빌리는 돈이 더 많아지는 경우는 기간이 어디로 갈수록이에요? 장기로 갈수록 빌리는 돈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남의 돈을 많이 빌릴수록 지렛대가 커진다 그랬으니까 거기 지분에서 대출 만기가 어떨수록 길수록 이렇게 길수록 남의 돈을 더 빌릴 수 있으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정해 지렛대가 상황에서. 그래서 뭐 3번에서 정해 레버리지가 일 때는 대출 만기가 어떨수록 길수록 뭘 더 빌릴 수 있다고요? 남의 돈을 더 빌릴 수 있다는 걸 알아달라는 거예요. 남의 돈을 더 빌리면 요 지분 수익률이 더 커진다 그랬잖아요.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짧을수록이 아니고 뭐요? 길수록. 부의 벽화는 반대인데 뭐 여기까지는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고 자 3번이 틀렸다라고 알아달라는 겁니다. 자 5번으로 갑니다. 자 광미연 씨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운용 현황은 다음과 같아요.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 변화에 관한 설명인데요. 옳은 것은 자 지난해 총합 수익률은 10%였으나 올해는 공실 증가, 영업 경비 증가 등으로 총합 수익률이 8%로 하락했다. 자, 대출 이자율은 지난해 5%였으나 올해 6% 상승했다. 대출 비율이 60%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자, 보유 부동산의 공실, 영업 경비 증가, 대출 이자 상승은 동일한 시점에서 발생한 가정한다. 자,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본 수익률의 변화를 물었죠.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 이런 거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총저치, 순저치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한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시험장 가서 사람들이 다 뭐 써놨어요? 총, 저, 치 이러면서 떼요. 신난다고 써놨어요. 그럼 여기도 또 뭐 써놓고 순, 저, 치 이러면서 떼요. 여기 순수익, 저당수익, 지분수익하고 막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총 투자액을 쓰려고 그래요. 봤더니 뭐가 없어요? 총 해놨는데 금액이 없잖아요. 이거 써야 되는데 금액이 없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총총총 하다가 뭐야 이러면서 나오는 일이 생기나요? 예. 자, 아무거나 써요? 저런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적어도 찍더라도 뭐 같은 거, 닭 같은 거 제발 좀. 자, 그랬을 때 찍더라도 닭 같은 거 찍어야 되죠? 그럼 일단 아무 생각이 없어서 답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총합수익률이 몇 프로라고요? 10%. 여기가 10%잖아요. 그리고 은행 대출 금리는 몇 프로라고요? 5%. 요 상황이죠 지금. 그럼 정해지렛대가 상황이잖아요. 그럼 남의 돈을 많이 빌릴수록 요게 더 커진다고 지금 한 거 배운 거 기억납니까? 그러면 일단은 지금 대부비율이 몇 프로에서 60%인데 지금 무슨 일이 생겼어요? 지금 요게 10%에서 지금 요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무슨 일이 바뀐 거예요 거기서? 요게 8%로 내려가고 여기에 몇 프로로? 6%로 올라가고 그랬겠죠.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자기 자본 수익은 커졌겠어요? 작아졌겠어요? 여기가 훨씬 더 크고 여기는 훨씬 은행 이자 적게 갖다 주는 더 갖다 주잖아요. 그럼 작아졌겠죠. 자기 자본 수익 내려갔겠죠. 그러니까 닭 같은 걸 찾더라도 뭘 찾아야 돼요? 하락을 찾아야지 일단. 그렇잖아요. 은행 이자 더 갖다 주는데 어떻게 자기 자본 수익이 더 늘어나냐고요. 그 말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일단 답은 4번 아니면 5번 중에 하나가 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찍을 때 이야기고 찍을 때 이야기고 여기 총합수익률이 몇 프로라고요? 총합수익률이 원래는 10%였죠. 원래 처음 걸 생각해 보자고요. 그 다음에 은행 대출이자 대출금리가 몇 프로라고요? 저당 수익률이 5%였잖아요. 이렇게 5%였는데
자, 거기서 준 게 뭐냐면 대부 비율이 몇 프로라고 줘놨어요? 60%라고 줘놨잖아요. 우리 LTV 배웠죠? LTV는 전체 부동산 가치 중에서 융자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라고요. 그럼 이게 60%란 뜻은 여기가 60이란 소리잖아요. 쉽게 말해서 여기가 얼마로 나왔을 때? 100으로 나왔을 때 그런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율만 맞으면 되거든요. 1억, 6천 이렇게 쓰든 뭐 100, 60 이렇게 쓰든 요 비율만 60%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60%니까 이건 당연히 얼마겠어요? 40이죠. 그냥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100에서 지금 이게 10%니까 얼마 갖다 주면 돼요? 10 갖다 주면 10이죠. 이게 100에 10%니까. 은행은 60에서 5%니까 3이잖아요. 그럼 갖다 주면 얼마 남았어요? 7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럼 40 투자해서 7이면 얼마예요? 7 나누기 40 하면 되잖아요. 얼마 몇 프로예요? 17.5% 나와요? 예, 놀라운 능력입니다. 어떻게 계산했어요? 이거 17.5%. 요게 계산기로 했어요? 훌륭합니다.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시험장 가서도 계산기를 써요. 여러분 계산기 가져오라니까 다 가져가요. 그런데 문제는요. 책상만 차지하고 있다가 어때요? 아 이거 불편하다 이러면서 나중에 밑에 내려놓고 이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괜히 가져왔다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부터 두들겨 봐야 어때요? 요런 거 해도 조금이라도 그냥 시험장 가서도 한번 눌러볼까 이런 생각이라 들지. 지금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데 시험장 가서도 그저 바라만 보다가 와요. 그러면 손가락을 쓰세요. 예, 그래서 계산기 꺼내놓고 이렇게 17.5%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뭐로 바뀌었다고요? 여기가 8%로 바뀌고 여기가 6%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100에 8이니까 68, 48, 4.8, 8%니까 8이죠? 8% 이렇게. 그럼 여기에 66, 36이니까 3.6% 빼면 8%에서 3.6% 빼면 몇 프로예요? 4.4%인가요? 그러면 40 투자해서 4.4면요? 11%인가요? 놀랍습니다. 금방 계산하셨네. 그러면 보니까 몇 프로 내려갔어요? 6.5% 내려갔죠?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금액을 안 주더라도 대부 비율 이런 거 주면 요거 가지고 어때요? 요 금액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되잖아요. 총저지, 순저지 이렇게.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면 뒤에 있는 6번 문제는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총저지, 순저지 해갖고 해봐요. 하면 재밌다 이래 돼요. 그래서 이런 거 하면서 재밌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보실 거 그거는. 자 그러면 이제 어디를 넘어갔어요? 지렛대어가 이야기 넘어갔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 물어본다고요? 투자 좀 하시죠. 그러면 돈이 없어서 2단계를 넘어가면 어디 좋은 데 있어요?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어디 좋은 데 있어요의 의미는 뭐는 적으면서도 위험은 적으면서도 뭐는 높아야 돼요? 수익률은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가 뭐에 대한 이야기죠? 위험과 수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위험하고 뭐 하자? 수익 이야기하자. 이렇게 나가겠죠? 그럼 위험과 수익을 뭐 해야 돼요? 분석을 해야 되겠죠? 분석을 해서 뭘 구해야 돼요? 최적의 투자 대상을 선정하자. 이렇게 간다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가면 최적의 투자 대상 선정하는 관련해서 포트폴리오 이론도 배우고 할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가면 어디 투자할까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요 이야기 해야 되니까 잠깐 쉬었다가 요거 보겠습니다. 예.